자, 뒤에 문 닫으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시면 40페이지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집 40페이지 보시고, 보시면은 6번부터 볼 차례죠.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 양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에 장기 포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그랬는데, OX예요. 맞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기 포유 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맞고요. 양가로 2번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는 비과세 및 감면을 모두 배제하지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도록 필요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미등기 양도할 때도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 같은 거 3, 7, 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0.3%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고요. 7번 보니까 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한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우리 이거 했네요, 여러분들.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가필, 차장, 소기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포유통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된다?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1억이고, 세율은 미등기 양도니까 70% 적용하고, 산출세가 얼마고? 7천만 원이고, 이런 거 우리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거. 자, 그래서 요 7번 맞는 지문이고 8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가필, 차, 장, 소죠, 여러분. 그래서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는 거지. 기본공제 아니죠, 여러분들? 네, 당연히.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이 되고요. 헷갈리면은 계산 구조 관련해서 나오면 헷갈리면 가필상 수기과를 대충이라도 빠르게 써놓고서 뭐 하셔야죠. 뭐. 9번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100페이지 참조고, 양가로 1번 1세대 2주택 등기됐고요.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고요.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포유특공제와 양도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주택이든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비사업용 토지든 등기되고 얘네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포유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올해 장기 포유통제 공제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공제 받으려면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어떤 간에 배제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양가로 2번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1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내년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는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요거 이제 내년에는 개정될 예정이에요. 실지 취득일로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기한 실지 취득한 날로 보유기한이 이제 기산점이 바뀔 예정인데, 하여튼 우리 시험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기산점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부터 보유기한이 시작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한이 취득한 것을 봐서 시작한다는 거. 이것도 꼭 어떻든 간에 알아둡니다. 내년에 바뀔 예정이지만 그래도. 10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 포유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 자 10번, 11번 다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인데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예, 우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인데도 자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그렇다고 그랬죠? 예, 이걸 또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저 설명을 했던 것들 중에서 과거에 설명했던 배경적인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을 기억을 못 하시고서 또 이제 지금 와서 막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양도세가 1세대 1주택이고 장기부채를 받으려면 3년 보유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어떻게 장기부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서 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고가주택 같은 게 그 예라고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어도 이게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 배제하잖아요. 무조건 전액 배제는 아니고 실거래가 국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이어도 3년 보유했어도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죠. 그럴 때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왕창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어떤 사람이 자, 1998년도 후반부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하나 사서 1세대 1주택이에요. 그 주택에서 주장창 살다가 지금 파는데 1세대 1주택인데도 비과세를 배제. 왜? 파는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해서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 배제잖아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 투기 목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 왕창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이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자,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 공제는 10%부터 30%까지 보유연수에 3%씩 공제해 주는데 얘들 왕창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 하여튼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과세권을 충족한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장기 보유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 맞고요. 물론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 항상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무조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1세대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 자 장기부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아니에요. 등기되고 반드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1번 이것도 역시 101페이지 요약지 101페이지 참조고 양가로 1번 비고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 시에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비고자가요. 양가로 2번을 보세요. 비고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소유하는 토지 건물 양도할 때 장기봉제 적용을 배제한다면 틀려요. 일반적인 장기봉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5 맞고요. 양가로 1번 다시 가서 일반적인 장기봉제는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장기 보유통제 확대 적용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해주느냐? 1세대 1주택자에게 있어서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기공제를 왕창 해주는 건데 그런데 자 비고자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 1세 주택을 양도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토지 건물 양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자산 양도와. 그러니까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비고자 양도할 때는 확대 적용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10에서 30%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1번도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자 요거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장기 보통제를 적용하는 거지 80%까지 확대 적용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요. 12번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O, X예요. 예? X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가필 차장이잖아요.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 이게다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지. 양도가액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뭐 양도소득금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양도가액 아니고 뭐라고? 양도차익의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항상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2번 X고 1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한 및 등기부와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O, X요. O, X.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 등기부는 관계가 있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고개를 드시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나 보유량 관계없고 부계자산도 받을 수 있고 다 돼요. 자, 안 된다 그러면 틀려 기본공제는. 근데 뭐만 배제돼? 미등기 양도만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13번 X고요. 14번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액과 토지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의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O, X요.
O, X. 답이 엇갈리는데,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죠? 250만 원 공제하는데, 그럴 때 이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필, 자장, 소. 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 공제니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해 주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먼저 국내 자산과 그 다음에 국외 자산 소득을 또 구별하고요. 또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하고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하고 그래서 공제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요것이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부동산 등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 구별해서 파생상품에서 기본공제, 주식에서 기본공제 250이 또 부동산 등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씩 각각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요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괜히 또 헷갈리려나? 뭐냐면 가끔씩 이제 뭐 그 다른 강의를 이렇게 그 다른데 여기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막 막 여기저기 막 저 동영상 막 여기저기 보고 이 자료 저 자료 막 쌓아놓고서 보는 그런 학원이 있어요. 막 그런 곳에서는 다른 분 자료하고 또 제 거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르면은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게 이제 국내와 국외 또 보세요. 국내에서 소득과 또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 공제해 주는데 근데 국내에서 자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그죠? 예, 기본 공제해 줍니다. 각각 1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토탈 합치니까 국내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750만 원, 토탈 750만 원 기본제 받을 수 있고 국외에서 보세요. 부동산 등과 여기서 250,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구별해서 여기서 250, 주식에서 250, 또 파생상품에서 또 기본공제 25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외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시험에서는 요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국외 자산에 대한 파생 상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양도세 대상의 파생 상품이 자 코스피 200 파생 상품 코스피 200 자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200 자 옵션 그다음에 장내 그 외 장내 파생 상품 그 외 장내 파생 상품 이래 가지고 그 외 여기에 이제 돼 있었는데 원래는 국외에서 파생 상품을 양도했을 때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외에 요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가 요게 이제 미니 코스피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모셔도 됩니다. 미니 코스피로 해가지고 요걸 이제 한정을 딱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그 다음에 미니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됐어요. 딱 그러다 보니까 국외에서는 코스피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국외에서는 자 국외에서 해외 파생 상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소득세법에 보면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이 쫙 나오고 또 국외 제10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 국외자산 양도시의 기본공제는 부동산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에서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아직 안 되고 국외에서도 파생상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국외에서도 25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런 것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파생상품이 사실은 여기 포함 안 되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돼. 이게 지금 모순이 돼가지고 이게 모순이 돼서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국외에서 파생상품 양도세는 양도세량이 아니다 그러면 또 요 지문이 그러면 틀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요게 요 파생 상품은 요 국내 자산 코스피에 대한 거로만
저 되어 있고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게 범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또 대상에 그러니까 또 여기 불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파생상품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얼마 기본적 받을 수 있냐,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안 물어볼 거라고. 법으로 아는 사람이면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데 이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것 때문에 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에는 지금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서 양도소득세에서 파생상품도 기본공제법 250을 받을 수 있다고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요. 어떤간에 여러분 자 어떤간에 자, 요거만 알아두시오. 자, 국내와 국외 소득별로 국외 자산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적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소득은 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에서 기본공제를 각각 연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내면은 바로 그냥 오답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보시면 자, 이어서 보시면 41페이지 그래서 14번 문제 자, O예요, X예요? 다시 14번 문제 O예요, X예요? 네? X라니까. 왜냐면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에서 1년에 얼마? 250이라니까. 주식과 파생상품하고 구별해서 여기 지금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파생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토지, 얘네들은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거기, 자, 각각에 대하여, 틀렸어요, 여러분들?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이라 보다 합쳐서 연 250만 원입니다. 합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라고요? 250. 각각이 아니라 보다 합쳐서. 네? 자, 그래서 각각이 틀렸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4번에 X고요. 15번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거 지금 이런 것도 설명하고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헷갈려하고 수강생들 그래서 아예 그냥 설명도 안 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만 특별히 지금 이것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보시면 자, 15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요약집 106에서 10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6에서 107페이지 참조고 15번. 양가로 1번 김연아 선수가 토지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지만 얘네들하고 주식과 파생상품하고는 소득금액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맞습니다. 양가로 2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요. 맞죠, 여러분들? 양가로 3번입니다.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금액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추가해서 좀 알아둡니다. 다음에 이제 동영모의서 볼 때도 나올 건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에서 우리가 이 결손금에 대한 것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월에서,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 특히 주택임대소득 같은 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왜 양도소득에서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느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비사업적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소득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해요. 근데 자, 받을 수 없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같은 것은 계속적이고 사업적인 목적이고 반복되는 소득이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것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 여러분의 상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 그냥 소멸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6번 보시면 고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요. 예? X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고유자일 때 어디고?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 자, 그래서 틀렸고. 17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반드시 상식처럼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언제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하는지 다 반드시 해보셔야죠, 여러분들. 요거 왜 틀렸습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1월 25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 되는 거지. 예? 3월 25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18번 장사익 씨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시대 저 때문에 다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씨가 2016년 10월 29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랬는데, 자, 주식은 빈번거래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월 29일이 속한 분기 말일은 언제예요? 10월 29일. 그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2017년 2월 28일입니다. 2017년 2월 28일이 되겠죠? 2월 달은 뭐 말일밖에 없으니까. 물론 2월 29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2017년은 2월 29일까지 없는 해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는 다 지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기한 연장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시험 내는 사람이 28일까지 29일까지 있는지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만 아시면 되고요. 19번 봅니다. 국토기획이 이용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대금이 청산됐지만 허가를 못 받으면 꽝 될까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양도일 안 잊어질 건 틀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자, 요거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이게 법령 내용이고 이건 법령의 반대석인데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했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허가에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언제 배웠냐는 식인데 여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례도 나왔었는데 언제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나. 취득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꼭 하더라고 그러는데 이거 시험에 그 개정되고서 안 나와서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취득세는 허가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일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아니라고 했잖아요. 취득세와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넘어갑니다. 자, 42페이지 보시니까 20번, 자, 지문입니다. 20번 지문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OX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빵,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해야 합니다. 맞고요. 양가로 2번 등기된 토지, 비섬용 토지 포함해서 건물, 주택 제외하고 및 부동산에 관한 걸 입주권 제외하고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하면 6%, 1억 5천만 원 초과했을 때면 초과분해서 몇 프로? 38% 양도세에 규정된다는데 요거는 X입니다. 왜 틀렸냐면 비섬용 토지 포함되는데 비섬용 토지는 자, 기본세율 적용될 때 어떤 수강생분이 비섬용 토지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섬용 토지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6%부터 48%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섬용 토지도 미등기 양도하면 70,
비상토지 등기되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할 때 6에 38%. 그 6에서 38%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만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만 자, 얘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만 10% 가산한 세율 중에서 비상토지는 16%,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16%부터 그 다음에 자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8%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만 10% 가산한 세율 적용돼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비상토지라고 해가지고 16에서 48%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항상 주의하시고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될 때만 이렇게 자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여튼 비삼용 토지는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48%요. 자 그래서 비삼용 토지 때문에 양가로 2번은 X로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삼용 토지는 1억 5천만 원 자 초과분에 대해서는 48%, 1,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금액 1,200만 원이면 16% 정도 됩니다. 21번 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예정신고 자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했는데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정도의 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다거나 그럴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거나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 했지만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21번 꼭 알아두시고 22번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확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고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 똑같이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신고 납부 전 하루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정도 되는 거 똑같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만불의 삼률로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럴 때 지방세나 국세나 올해 지방세 기본법, 국세기본법 바뀌어가지고 납부세, 산출세계 40%에서 납부세계 40%, 단순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계 20%에서 납부세계 20%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요것도 또 어제도 또 제가 또 사우나 갔다 오는데 노원에서 어떤 그 남자 수강생인데 저의 광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마다 남자 녀석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저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아주 그냥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그냥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다른 수강생들이 막 여자 수강생들이 막 놀려요, 막 놀리고 그러는데도 그 수강생이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있잖아요. 그 미리 이제 세법을 다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업만 쭉 들으면서 일단 자 책을 안 보고 다른 사람 다 책 보고 있는데 혼자서 내 얼굴 보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지 목부타고 있는지 듣고 있다는 건데 어떡하네 남자가 계속 싱글싱글하면서 제 얼굴만 보면서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성 수강생이 그러면 제가 흐뭇하면서 참 이럴 텐데 남자 녀석이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녀석이는데 그래서 저의 광팬이고 요약집이든 뭐든 하여튼 나오는 것마다 뭐 이렇게 거기서는 그 제 요약집 아닌데 하여튼 뭐 나오는 것마다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서 사인도 해주고 그런 수강생인데 좀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뭐 밥 같이 먹고 이제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또 사우나 나오는데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또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요 부분만 되게 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 부분만 산출세계에서 납부세액으로 바뀌었고 우리 강의 노트에서 맨 앞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질문한 게 이거예요. 다른 교수님 자료하고 또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그래가지고 어제 질문 온 게 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법인이 개인 아니죠? 법인이 장부 등의 취득세에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자 가산세 우리 지난번에 강의 노트에서는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인데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인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취득세 이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였습니까? 10%. 요거 개인이라고 제가 바꿔서 냈었잖아요. 포인트는
개인이 아니고 보다 법인이 취득할 때 자, 장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고 불성시할 때 몇 프로 가산세? 10%인데 산출세, 제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몇십 프로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 자료에는 이게 납부세액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또 질문이 카톡이 왔어요. 내가 이번 토요일 날 가면 나한테 좀 혼나야 돼요. 그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비교하면서 그거를 꼼꼼하게 와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자 어떤 거냐면 그런 거는 납부세가 아니에요. 다 나머지는 산출세액에 또는 부족세액에 10%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과산세, 취득세에서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과산세 매각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그건 납부세액의 80%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80% 이렇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만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그 가산세 기준금액이 바뀐 거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산출세액으로 돼 있어요. 기존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비교해가지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시험에 이거 납부세액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질문이 추가 질문이 하는데 하여튼 내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포인트가 법인의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간파를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 법인이 취득세 문제에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포인트가 시험을 바꾼다면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법인이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 개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불성실 가산세 10%라는 거, 20%를 바꿔서 나온 적도 있지만 10%라는 거,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그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바꾸거나 그런 건 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 납부세액으로 바꾼 거, 그 기준금액 바뀐 거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떤 거로 산출하냐에 생명에서 달라진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거를 바꾸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자, 어떨 때만 저 납부세액으로 바뀐 거예요? 자,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 기준금액만 이게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바뀐 거고, 나머지 뭐 법인 등의 장부 등의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취득세에서 또 중과산세 이런 건 다 뭐로 돼 있다? 산출세액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말고요. 하여튼 22번. 다만 동그라미 2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환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론의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23번 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OX요. OX요. X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작년 규정으로 속여요. 개정 내용을 물어볼 때 예전 규정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도 또 잘 나옵니다. 양도세, 종부세는 이제 물납 어떻게 됐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3번 X고 24번 국외재산 양도에 이거 국내 아니에요?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문제 나오면 잘 봐야 돼요. 국외재산 양도에 대해서 독립한 문제로 재작년에 나왔었지만 주로는 이렇게 국내재산 양도와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자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 문제는 양도련제 계속해서 국내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거주 거주에 한해서 과세하는 거지. 3년 틀렸죠 여러분들? X입니다. 25번은 115페이지 참조고 25번은 또 역시 115페이지 참조고 고자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은 등기여부, 주택수, 보유한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 세율이 적용된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외재산 양도 시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70%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외재산은 등기제도 있는 나라 영어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수 관계없어요. 또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인데 1년 미만 보유했어도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38% 과표 크기에 따라서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지 1년 미만 보유했다고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 뭐 50%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6번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요.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도 등기된 것으로 의제해서 비과세 감면, 장기 부등재 이런 것들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즉 등기 의지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주택. 이거 단기할부 아니고 뭐라고요? 장기할부 조건 취득했는데 등기가 불가한 주택은 자산은 이거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2번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것도 역시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니까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3번 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기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취복정과 무관하게 양도한 주택이요. 예? 이거 아니죠? 등기 의지하는 경우 아니잖아요. 요약집 106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106페이지에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자, 불이익상, 비과세 감면 다배제, 장유재 기본재 다배제, 근데 필요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나와 있고, 또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미등기양되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요약집, 자,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106페이지에. 그럴 때 동그라미 6번인가요? 그 상속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공취복종에 따라 사업시행자 양도했을 때는 불이익 주어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상속돼 있고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증여 X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자, 미등기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의지하지 않고. 그랬죠? 증여 X 돼 있잖아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등기하고 상속인에서 공공사업시행자로 이중으로 등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피상속인에서 바로 그냥 공공사업시행자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자, 악용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에 의한 경우는 등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오셔가지고 26번, 자, 특강집 42페이지 26번 3번 지문 틀렸죠, 여러분들? 요건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4번 비과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받지 않아 등기가 부과한 주택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일정한 농지 교환 번합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양도세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되니까 불이익 주지 않고. 7번 8번은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27번 자 보겠습니다. 문제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3조입니다.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3조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 소재 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번에 보니까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은 초과도진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도진 세율이라고 요약집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04, 105페이지 보시면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은 좌우지간이라고 했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이다. 이러면 틀려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이니까 좌우지간.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하는 용어권, 특정한 법인 주식 등이 있었잖아요. 네 가지가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얘네들은 하여튼 골프용권 딱 하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좌우지간 초과분술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1번. 2번.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50%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되고 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38%예요. 자,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50%. 맞잖아요. 외우시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들 3번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등기된 주택은 40% 세율을 적용한다. 아니 세율 양도세 세율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앞부분 세목별 종합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 그 한 2장 정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외우시면 최소 3문제, 많게 4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율과 관련해서. 에? 뭘 대답을 하네 여러분들. 아 진짜 그거 외우셔야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 아유 우리 세법 시험에서 세율 암기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율 암기는 기본입니다. 외워두시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 3번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등기된 주택은 40%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다르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기, 자,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니까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고요. 3번 틀렸고 4번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 경우에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38%. 자,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 1,200만 원 이하면 6%. 1억 5천만 원 초과분은 38%. B3용 토지일 때는 여기다 B3용 토지일 때는 여기다가 10% 가산해서 48%. 그런 거죠, 여러분들? 5번 상속의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좀 이따 나오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계시로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합니다. 상속계실이 아니고 관련한 사례 연습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세율 적용 시에만. 6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당할 때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적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원래는 지방세에서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는데 양도세에서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적은 게 답이 되는 것은 자 아까 나왔던 적은 게 답이 되는 것은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만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서 뺀다 이거고 적은 금액이고 허위계약서 작성 시만 적은 거 나머지는 다 큰 거 높은 거 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적은 거 틀렸습니다. 28번 요약집 110페이지 3조고요. 양가를 1번 특수관계인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얘네들 저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자 해당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에 의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해요? 시가에 의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포인트 시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고가 취득 저가 양도의 부위는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에요. 자, 얘네들은 시가보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로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고가로 취득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 5% 3억 원 적어 놓으시고 양가로 2번 바로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네요.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시가 1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OX요. 예? 자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저가로 낮게 양도했어요. 저도 저가 양도 해당되죠? 그럼 무조건 아니고 따져봐야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는지 여기서 얼마 차이나? 1억 원.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야 되잖아요.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시가 10억에 5%는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1억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부당 계산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뭐로 다시 결정해? 시가 10억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만약 특례 적용 안 되면 실지 거래한가액 9억 원으로 하는 거고 특례가 적용되면 얘네들 계산 9억 원을 부인하고 뭐로? 시가로 1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용모의사 보다 보면 계속 이제 문제 또 나와요. 29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1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16페이지 참조. 그리고 통용모의고사는 3주까지는 공통이고 새로운 전국 학원 공통이고 4주차는 제가 출제한 문제로 하는데 4주차 문제는 지금 대충만 돼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4주차 문제는. 왜 완성이 안 돼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곳에서 통용모의고사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통영 4주차는 외부에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만 맞추는 거니까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는 거 올해 좀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개정 내용에 대한 거 등등을 반영해서 사시 문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차가 시험 바로 직전에 있는데 그 시험 바로 직전에 있는데 그래도 꼭 4주차를 보고 가셔야 되죠 여러분들? 보고 갈 수 있도록 보고 가시면 꼭 보고 가셔야 돼요 4주차까지. 그래서 4주차에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4주차까지 통용. 아시겠습니까? 1주차, 그러니까 3주차 이렇게 보다 보면 답이 없는 것도 있고 답이 막 2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간에 감안해서 또 보시고 하여튼 통용 1주차 하여튼 뭐 다음 주에 하여튼 뭐 또 문제 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주차까지 하여튼 꼭 그 문제를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요약집 116페이지 참조고 29번. 다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상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나 지역권, 지상권을 대하고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뭐다? 기타 소득이고.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 양도했을 때, 뭐,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양도했을 때. 자, 적어드렸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하고, 또 부동산 상해 권리는 요거 임차권과 전세권 대여 소득을 말하는 거지,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보다 기타 소득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고자가 3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 기준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인 경우에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OX요. 예? OX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자, 3주택 이상, 아유, 이거 몇 번 적어드렸는데, 자,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자 주택이 아니라 전세주택은, 자,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려면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이거 기출됐던 건 지문인데, 딱 3억 원이면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딱 3억 원이니까.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2번 X고, 3번 과세기한 종료현재 기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수 1주택이라도 과세하죠. 지역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하고 대여받는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였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으면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이고. 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고 사용대가받는 것도 이것도 그렇다고 했죠. 사업소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대 소득의 범위가 더 있잖아요.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하고 받는 소득,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하고 받는 소득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집에. 예. 그런 것들은 왜 안 적어 여기 없냐면 마지막 파이널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주저리주저리 다 적어놓으면 그러면 기본서 예약집 저 똑같이 되는 거지 범위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고 한두 번 배웠었던 것은 그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제가 빼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제가 적어드린 그 요약집에서 적어드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거 대여했을 때, 양도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요약집에 다 적어드렸잖아요. 자, 적어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자, 뭐 월세계 형태일 때, 그 다음에 또 임대했을 때, 또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하고 이런 것들 적어드린 것들,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에 대한 주택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30번 자 보겠습니다. 요약집 116에서 117페이지 참조고요.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예요.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양가로 1번이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소지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하고?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1개소 현재 주택임대수금 비과세인데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목별 종합에서 했어요. 다가구 주택 지방세에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주택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국세에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서라든가 또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등에 있어서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하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했었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주택으로 계산하고요. 니은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이것도 했잖아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하는 것을 보니까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양도세에서 세목별 종합하면서 비교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요로 계산하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면 그의 수로 계산하고요. 디귿번 주택수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수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주택수.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도 소득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주택수 계산은 합산하고요.
니을번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해?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지. 그래서 이 주택수 계산 기억, 니은, 디귿번은 다 시험에 나왔는데 니을번만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양가로 2번 또 주택 임대수기 비과세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월세 계약, 원래 월세 주택은 2주택이든 3주택이나 2주택이나 3주택이 무조건 과세하잖아요. 월세 주택 자 계약 형태로 임대했으면 2주택이나 3주택자는 무조건 과세하는데 다만 그럴 때도 해당 임대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1년에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2천만 원 꼭 기억합니다. 예. 그 다음에 31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자, 좀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